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부터 할 차례죠. 자, 여러분 복수 테스트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1번은 어떤 왕이 그에게 물어봤죠. 네, 도성을 쌓을까 말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쌓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지금 그를 물어봤는데 만약에 왕을 물어보면 누굴까요? 왕을 물어보면 문무왕, 그를 물어봤으니까 의상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 찾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 해설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유훈을 남긴 왕은 누구냐라고 했어요. 자, 요 유훈은 훈효10조가 되겠죠. 그래서 훈효10조는 태조니까 고려 왕건을 찾으면 된다. 그래서 업적 한번 쭉 보시고, 훈효10조는 남아있지만 정계와 계백 요소는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중앙정치기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여기서는 딱 보니까 포인트가 뭐냐. 기구의 역할을 아는 게 중요하죠. 구성. 뭐 예를 들면 중서문화성은 재신과 낭사구나. 이렇게 구성이 되는구나. 그리고 추밀과 승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는지 이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시면 신종은 이 사람이 세웠다라고 해서 고려의 왕들을 교체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까지 왕을 여러 명 교체한 최고 집권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누굴까요? 일단 왕들이 좀 낯설고, 왕들이 낯설다는 건 이 시기에는 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렇게 왕을 여러 명 교체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최충원이죠. 그리고 최충원 때 고종이 왕이 됐는데 그 고종은 최 씨가 끝날 때까지 쭉 고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을 여러 명 교체한 무신 집권자는 누구냐? 그럼 최충원밖에 없다. 그래서 최충원 찾으면 되고, 여기서는 지금 이 사료를 가지고 최충원을 물어봤지만 또 다른 문제에서는 만적의 난 보면은 만적의 난 중에서 우리가 주인들을 죽이고 최충원도 죽이고 궁궐로 쳐들어가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충원이 빈칸이었었던 때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 뭐 만정 나오면 당연히 최충원 연결하면 되지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최충원을 찾아라. 자, 이렇게 최충원과 최우 구별하는 문제 잘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4번 문제를 통해서 그런 유형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 5번은 대외관계의 순서. 대외관계는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란, 여진, 몽골, 외구, 홍건적 순서대로. 알죠, 여러분? 10에서 11세기는 거란, 12세기는 여진, 13세기는 몽골, 14세기는 외구와 홍건적 순서를 알고 있으면 훨씬 좀 답을 골라내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1차는 서희, 2차는 양규, 3차는 강감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순서 물어보는 문제 나오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OX 테스트는 여러분이 해설지를 읽어보시면 되겠고, X가 대다수죠. 그래야겠지. 당연히. 맞는 걸 뭐하러 문제를 내겠어. 틀렸으니까 되겠지. 그래서 아마도 X가 대다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이런 OX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제시문으로 보면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정확히 뭐가 틀렸는지,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OX 테스트 또는 복수 테스트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 우리는 고려 후기 정치 변동. 자, 제가 테스트 문제는 이렇게 내서 보냈으면서 제 이제 속으로 내가 진도를 이만큼 나갔나? 그래가지고 이 진도를 머릿속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더 깊어졌어. 진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좀 빨리 많이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고려 후기 정치 변동이죠. 여러분 책으로 보면 278페이지예요.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큰일 났어.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고려의 간섭,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되는 시기죠. 자, 우리가 원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여기처럼 원정에 동원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차 원정과 2차 원정이 연결이 되어 있죠. 자, 말하자면 몽골의 목적은 우리나라가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일본까지 쳐들어가서 일본을 점령한 후에 일본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싶어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본을 쳐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일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지. 이 당시에는 당연히. 그러면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수군이 있어야 되고 배가 있어야 되고 물자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 몽골은 기마민족인 거죠. 결국에는 그 모든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됐어야만 한다. 그래서 이때 한 번 원정을 떠날 때마다 새로 배를 몇백 척씩 새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알 수 있는 건 단기간에 그렇게 배를 많이 만들었다는 건 우리나라의 조선술이 그만큼 뛰어났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군대를 모아서 배를 만들어서 쳐들어가요. 그래서 2번 쳐들어갔어요. 자, 이제 둘 다 어느 왕이냐면 충렬왕. 여러분은 왕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1차 원정 때 전개 보면은 둔전경략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여기서 이제 군량미를 조달하기 위한 관청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그리고 원나라와 우리나라의 여원연합군이라고도 하고 또는 여몽연합군이라고도 하죠. 여몽연합군이라고도 하고 여원연합군이라고도 하는데 요 여몽연합군이 이제 일본 원정을 떠나게 되죠. 자, 그래서 1차 원정도 충렬왕, 2차 원정도 충렬왕. 자, 그리고 2차 원정 때는 떠나기 전에 뭘 만들었냐면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관청은 정동행성이구나. 자,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을 만들어서 전쟁 대비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쨌든 1차도 쳐들어가고 2차도 쳐들어갔는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요 전쟁에 둘 다 실패. 전쟁에 둘 다 실패하게 되죠. 자, 그러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태풍이 불어서 그래요. 일본은 이 바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를 지켜준 신령스러운 바람이다 라고 하면서 신풍이라고 부르고 이 신풍을 이제 일본 말로 하면 카미카제 또는 뭐 가미가제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이 카미카제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젊은 여러분보다도 더 어린 젊은 친구들을 조그만 경비행기에 태워서 거기에 폭탄을 잔뜩 실은 후에 이제 연합군의 함대로 뛰어들게 하는 이런 걸 자살특공대라고 했는데 그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지키는 뭐 이런 역할을 해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특공대 이름이 카미카제였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바람이다, 신풍이다 라고 해서 이 신풍, 태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2차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된 게 바로 일본 원정이고 자, 그러면 실패로 돌아갔으면 요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도 원래는 없어져야 맞죠. 실패했으니까. 하지만 이 기구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내정간섭기구로 활용을 하게 되고 이 정동행성은 이제 한참 뒤까지 남아있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2차 원정까지 2번 다 실패 그리고 2차 원정 때 없앴어야 되는데 남겨놓은 기구가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영토의 상실로 가봅시다. 자, 고려는 원나라의 직접적 지배를 받았을까요? 간접적 지배를 받았을까요? 직접 지배를 받았으면 식민지가 돼버렸겠죠. 그런데 간접적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다만 고려의 왕을 통제하는 자, 고려는 왕이 있었죠.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고려의 왕을 원나라가 간섭하는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걸 간접적 지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간접적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나라가 뺏어간 땅 그러니까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했던 땅들이 있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3군데. 자, 일단 여기서는 시기도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위치도 한번 봐둘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뺏긴 건 쌍성총관부죠. 자, 가장 먼저 뺏긴 건 쌍성총관부. 그래서 1258년에 뺏겼으니까 이거는 원나라와 강화 조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이 땅을 뺏어갔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지역에 화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함경도 지역인데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원나라에 항복을 하면서 자기가 다스리던 지역까지 같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한테 바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을 원나라에 뺏기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째 뺏겼던 거는 동령부. 동령부는 서경이에요. 서경. 그 다음에 3번째 뺏겼던 거는 3번째 이제 뺏어간 땅은 제주도. 탐라총관부. 탐라 하면 제주도겠죠? 탐라총관부를 뺏어갔는데 이 탐라총관부 같은 경우는 삼별초가 끝까지 저항을 했었죠. 그래서 삼별초가
저항을 하다가 진압이 되죠. 그때 여기에다가 원나라가 목마장, 말을 키우는 목마장을 경영을 하면서 여기를 다스렸었는데, 자, 그런데 두 개. 자, 아래쪽에 있는 동령부와 탐라총관부는 충렬왕 때 반환을 했으나 쌍성총관부는 되돌려주지 않고 원나라가 직접 지배를 했어요. 계속. 그래서 언제나 돌려주냐. 나중에 한 100년쯤 뒤에 공민왕 때가 돼서야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1356년이 돼서야 공민왕 때. 자, 되돌려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뺏어온 거죠. 무력으로 탈환하게 돼요. 다시. 자, 우리가 빼앗긴 땅이 3개야. 그런데 그중에 2개는 돌려줬어. 근데 1개를 안 줬어. 그래서 그 땅을 뺏어왔는데 누가 뺏어왔냐? 공민왕이 뺏어왔다. 그래서 포인트는 공민왕이겠죠. 공민왕이 시험에 잘 나오는 왕이니까. 그래서 쌍성총관부라고 하는 땅은 안 돌려줘서 나중에 뺏어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토상실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이제 관제개편 나와 있죠. 자, 관제개편 봅시다. 관제개편의 배경은 우리가 원나라의 부마국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나라 왕 중에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배웠었냐면 마지막쯤에 우리나라의 원종,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우리나라의 원종과 원나라의 세조, 쿠빌라이라고 했죠. 이 쿠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거예요. 원나라의 세조가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됐죠. 그러면서 원나라와의 관계가 좋아졌었는데 이 원종이 이 쿠빌라이 세조에게 혼인관계를 맺자. 너네 나라 왕실과 우리나라 왕실이 결혼을 하자. 그래서 요 세조의 딸을 시집을 보내라. 내 아들한테. 그래서 이 아들이 충렬왕이었고 그 다음에 딸이 제국대장 공주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세조가 거부했어요. 나 딸 다시 시집 갔어? 없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막내가 있었어. 시집을 안 간 거야. 근데 왜 원나라가 이렇게 은근히 거절을 했냐면 원나라 같은 경우는 왕실과 한번 혼인관계를 맺으면 대를 이어서 계속 혼인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격상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왕강이 거절했지만 나중에는 결국 혼인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뒤로도 계속 원나라의 공주들과 우리나라 왕들이 혼인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원나라의 황제의 사위가 된 거죠. 부마라고 하는 건 사위예요. 황제의 사위의 국가가 됐고, 그러면 원나라는 이제 어버이 나라가 된 거고 우리는 자식의 나라가 된 거니까 이 원나라보다는 모든 여러 가지 관제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단계 강등시킨 거예요. 낮추게 된 거죠. 그런 걸 관제격하라고 해요. 부모 나라랑 똑같아서는 안 돼. 그래서 한 단계 낮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관제격하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제격하라고 해서 여러 표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게요. 자,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이라고 하죠. 이성은 부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성 6부가 1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합쳐서 낮춘 거죠. 합치기도 했고 낮추기도 했고. 자, 그 다음에 6부는 4사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6부는 4사. 자, 전리사는 2부, 예부가 합쳐진 거죠. 거기 지금 이 표에서 옆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이렇게 썼지만 무슨 말인지 알죠? 교재에 보시면 자, 2부, 예부 합쳐서 전리사, 병부, 군부사, 호부, 판도사, 형부는 전법사, 공부는 없애고. 자, 그래서 이성 6부가 뭘로 바뀌었어요? 여기다 써볼까요? 이성 6부 체제였죠? 이성 6부가 1부, 4사 체제로 바뀐 거예요. 여기서 1부는 첨의부, 그래서 1부 4사 체제로 바뀌었구나. 이성 6부가 1부 4사 한 단계씩 다 강등된 거죠. 낮춰진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도병마사는 도평의사사로 바뀌었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관제격하라고 했지만 이 중에서 관제격하가 아닌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한 단계 낮아진 게 아니야? 아니에요. 자, 도병마사는 왜 우리 군사문제 논의하는 합의기구잖아요. 회의기구. 그런데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오히려 국정을 총괄하게 됐어요. 그럼 역할은 줄어든 거야? 늘어난 거야? 늘어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확대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낮아졌는데 얘는 그냥 개편이 된 거다. 그리고 오히려 확대된 거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것만 개편이면서 확대, 격하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거는 다 낮아졌는데 얘는 낮아진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뀌면서 최고 기구가 돼버렸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나머지는 다 낮아진 거예요. 중추원이 밀직사로, 어사대가 감찰사로 등등등 이렇게 낮아진 거고, 자, 조나 종이었죠. 예를 들면 태조라든가 성종이라든가 왕의 명칭이 조나 종이었다면 이제는 무슨 왕,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정, 충목 이렇게 충자가 붙게 되고, 당연히 뭐 원나라에 충성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충자가 붙게 되는 왕들이 등장을 하는 게 바로 고려 시대죠. 자, 그 다음에 폐하, 태자, 짐. 이거는 이제 용어가 낮춰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폐하라고 불렀고 태자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뭐 전하라든가 세자라든가 한 단계 다 다운그레이드 된 거죠. 낮아진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위. 그러니까 문제가 조금 어려우면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뭐가 뭘로 바뀌었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문제가 조금 디테일한 거고, 아니면 그냥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야 이 정도로 바뀌면 이거는 그냥 전체 내용만 알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봐두시고, 일단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바뀐 거는 격하 아니라는 거, 네, 그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로 가볼까요? 자, 이제 내정간섭기구라고 해서 여기서는 관청들이 쭉 언급이 돼요. 그래서 관청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관청들이 있었냐? 정동행성. 자, 앞에서 정동행성은 2차 원정 때, 2차 일본 원정 때 만들었다가 없앴어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놔뒀네. 그러면서 내정간섭기구로 됐는데, 자, 정동행성의 승상이 장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관. 제일 높은 사람 관청에서 이 승상을 고려 왕이 겸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나라의 지배를 받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왕이 어떤 관청의 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엄청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고려를 통치하는, 말하자면 간섭기구로 활용을 했던 게 정동행성이고, 이 정동행성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기구들, 하부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이문소라고 하는 게 제일 불법적인. 그래서 이 이문소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 아니고 여러분이 아는 걸로 하면, 예를 들면 일제시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독립운동가 잡아들이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불법적 사법기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원 세력을 잡아들이는 그런 뭐 친일 경찰 같은 역할인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따지면. 그래서 불법적 사법 기능을 가졌던 그런 기구다.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당시에 내정간섭 기구 중에 제일 좀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굳이 너무 자세하게 막 만호부가 무슨 역할을 하고 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 그냥 이런 거는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도 충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만호부, 순마소, 다루가치 뭐 감찰관이고, 만호부 같은 경우는 군사적인 뭐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명칭들이 등장하면 원간섭기구나 요 정도 여러분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동로화제도, 심영왕제도, 중조, 입성, 책동 등등. 이것도 일단 딱 봐두시고 뭘 떠올리시면 돼요? 이런 말들 등장하면 언제야? 원간섭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동로화는 뭐냐면 원나라 공주와 우리나라 왕이 결혼을 하죠? 그러면 세자가 태어나죠? 그러면 이 세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원나라로 보내져요. 그래서 원나라로 보내져서 원나라식 교육을 받으면서 원나라에서 쭉 자라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고려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쯤 돼서야 고려로 돌아오니까, 그러면은 고려로 돌아왔어. 고려에 대해서 잘 알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자랄 때 본인 옆에서 있었던 측근 세력이라고 하죠. 이런 뭐 귀족들의 자식들이라든가 아니면 환관 알죠? 뭐 우리 이제 내시라고 얘기하는. 근데 조선의 내시와 조금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뭐 비슷한 거니까 내시, 환관이나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왕을 원나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아예 교육시켜서 데려오고 말 잘 듣게 하는 거죠. 그런 걸 동로화 제도라고 하는데, 물론 이 제도는 원나라와 관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생겼기 때문에 초반기에만, 원간섭기 초반기에만 있었던 제도이긴 해요. 그래서 왕자를, 세자를 원나라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데려가는 건데, 어떤 의미로 보면 인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왕자를 인질로 데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하고, 심양왕이라는 건 만주 지역을 통치하는 관직이에요. 심양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 심양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둠으로써 고려왕과 심양왕 사이에 서로 대립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충선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충선왕이 왕을 2번을 하게 돼요. 조금 이따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그런데 그 왕을 할 때, 그 중에 이제 잠깐 중간에 왕을 안 하고 있을 때 원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친척들이 다 원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나라가 훨씬 편한 사람이에요. 이 왕은. 나는 고려보다 원이 좋아. 이런 인물인데, 어쨌든 이 충선왕이 이 자기의 친척들인 원나라의 황족들과도 굉장히 사이가 좋고 잘 지냈는데, 이 사람이 원나라로 쫓겨가 있을 때 친하게 지낸 사람 중에 하나가 원나라의 황제가 된 거예요. 원나라 무종이라고 하는 황제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측근이 황제가 됐으니까 나도 이 황제를 도와줘서 황제가 되게 만들어줬던 공을 인정을 받아서 심양왕이라고 하는 벼슬을 하나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선왕은 지금 고려왕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플러스 벼슬을 하나 더 받은 거야. 그게 심양왕이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고려왕보다 심양왕이 조금 더 급이 높아요. 원나라 안에서는 좀 더 급이 높은데, 어쨌든 벼슬을 하나 더 준 거야. 넌 이제 2가지를 다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충선왕이 나중에 고려의 왕은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고 심양왕은 자기 조카한테 물려줘가지고 따로따로 줘버린 거예요. 계승을 따로따로 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려왕과 심양왕이 서로 대립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 사람이 나눠서 계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심양왕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 그냥 벼슬인데 왕이라는 명칭이 붙어있고, 그리고 여기에 심양에는 고려 사람들도 많이 살고 하다 보니까 고려왕과 묘하게 대립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심양왕이다 라고 하는 거고, 원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일부러 좀 이렇게 대립 좀 해라 이런 개념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고려왕과 대립하던 그런 벼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중조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살짝 얘기했었는데, 자, 거기 교재에서 뭘 보시면 되냐면 28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충렬왕의 개혁정치라고 써 있으면서 충렬왕 옆에 재위기간이 2번씩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2개 표시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1274년에서 98년까지, 99년부터 1308년까지.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충선왕은 아들이거든요. 자, 충선왕도 왕이 2번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충렬이 왕이었다가 충렬이 쫓겨나고 충선이 왕이었다가 다시 쫓겨나고 충렬이 또 왕이 됐다가 또 충선이 왕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왕을 2번 했어. 이걸 중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왕을 교체한 건 누가 마음대로 한 거예요? 원나라가 간섭을 한 거죠. 그래서 원나라가 우리나라 간섭하면서 이렇게 왕을 막 바꾸기도 할 정도로 간섭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충렬왕, 충선왕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충해왕, 충정왕 뭐 이런 식으로 또 한 번의 그런 중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나라가 고려 왕을 막 이 정도로 마음대로 바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섭을 했다. 그런 제도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게 중조. 입성책동이라는 건 입성,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고 성으로, 하나의 성으로 중국에 포함시켜 주세요. 입성책동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야? 우리 중국 만들어 주세요. 우리는 고려 그만할래요. 이런 거였죠. 그런 걸 입성책동이라고 하고, 충선왕이 2번째 왕이 된 다음부터 4번 정도 이렇게 입성책동이 등장하는데, 더 아이러니한 건 입성책동을 요구한 건 원나라가 아니고 고려라는 거. 그러니까 고려 사람들이 우리 이제 고려 안 할래. 우리 그냥 중국 시켜줘. 원나라 시켜줘.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원나라에서 거절했거든요. 근데 원나라에서 거절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안 돼. 세조 있죠. 세조 아까 쿠빌라이. 쿠빌라이가 예전에 너네 고려는 그냥 놔두라고 했어. 그게 세조의 옛날 약속인 거잖아요.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세조구제. 세조의 옛날 약속이야. 너네 나라는 없애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원나라가 오히려 세조구제를 얘기하면서 고려라는 나라를 보존을 해준 거죠. 말하자면.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친원 세력들은 우리를 원나라로 만들어달라. 우리 중국 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입성책동.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요청하고 원나라가 거절하고
그런 일들이 4번이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입성책동이고, 자, 여기서는 이런 제도들 하나하나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시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기는 언제야? 원간섭기구나. 이렇게 크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수탈 봅시다. 뭐 여러 가지 뭐 금, 은 이런 거 수탈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인적자원 수탈도 좀 굉장히 심했었는데 특히 공력, 결혼도감이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여자들을 데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뭐 과부라든가 천민이라든가 이런 여자들을 데려갔지만 나중에는 평민 그리고 귀족의 딸들까지 데려가게 되는데, 여자들 데려다 뭐 했었겠어? 뭐 궁녀로 쓰든가 노비로 쓰든가 뭐 첩을 들이던가 뭐 이렇게 했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려 여자들을 데려갔었죠. 굉장히 불행하게도. 자, 그런데 그렇게 끌려갔던 여자 중에서 오히려 황제의 눈에 띄어서 황제의 2번째 부인까지 됐던 아주 유명한, 드라마로도 나왔던 유명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기황후. 들어봤어요, 여러분? 기황후? 기황후. 원나라 마지막 황제거든요. 그 황제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서열 2번째 부인이란 게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좋으니까 만들어준 거야. 그런 거를. 그리고 더군다나 아들을 낳았네. 그래가지고 원나라가 망할 때 이 원나라가 북원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북쪽으로 쫓겨가서 그 북원의 황제가 됐던 인물이 이 기황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권력이 대단했겠어. 자, 그러니까 내 여동생이 지금 이렇게 원나라 황제야. 황제의 부인이야. 그럼 나는 얼마나 권력이 세겠어? 그렇게 권력을 또 지 마음대로 휘둘렀던 또 나쁜 건물세족들이 있겠죠. 그게 기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쁜 친원파 중에 한 명이죠. 그런 인물들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공녀로 끌려가기도 했었고, 자, 여자만 데려간 거 아니죠? 남자도 데려갔죠. 그래서 군대로 남자들까지 끌어갔고, 그 다음에 특산물을 여기 보시면 금, 배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매를 데려갔어요. 매 뭔지 알아요? 매는 뭐냐면 독수리과에 해당하는 맹금류, 말하자면 새예요, 새. 근데 이 매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를 길을 들여요. 어렸을 때 잡아서 길을 들여. 그럼 얘가 주인을 알아봐. 그래서 사냥을 해와. 그리고 내가 사냥을 하면 물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매사냥이, 몽골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매사냥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땐 뭐야, 뭐 사냥을 하겠어 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매가 사슴 정도는 우습지 않게 잡아요. 사슴이면 좀 그래도 좀 등치가 있지 않아요? 새가 잡기는 좀 그럴 것 같지? 아니야. 이 불이라든가 이런 소나기 힘이라, 이거 뭐라 그래야 돼? 이런 불이, 뭐라고 해야 돼? 이렇게 딱 잡는 그런 힘이 너무 세서 이 사슴 정도, 토끼 이런 거는 우습지도 않아. 그냥 잡아오는 거야. 그래서 잡아다가 주인한테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으로 그냥 따지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냥 고급 스포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희 스포츠인데, 말하자면 놀이 이런 건데, 그럼 매를 길을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해서 보내라 라고 우리나라에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런 관청이 생기기도 했었다. 그게 바로 응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응방이라든가 공녀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우리는 뭘 기억하면 돼요? 아, 원간섭기구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중요한 거니까 원간섭기야 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뭐 응방이 뭐냐, 매사냥을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이 시기는 원간섭기구나. 자, 그 다음에 원나라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풍습이 원나라에서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몽골의 풍습이 들어와서 유행하는 몽골풍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변발의 호복이라고 그래요. 변발이라고 해서 왜 우리 여기는 다 머리 없고 이렇게 뒤로 길게 닦는 그런 머리 영화 같은 데서 본 적 있어요? 예전 학생들한테는 야, 그런 거 황비용 머리야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은 황비용이 뭔지 몰라서 설명할 수가 없어.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면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 게 있어 하고 다 알아. 황비용이 뭔지 다 알아. 근데 요즘 학생들은 모르니까 변발의 호복이라고 해서, 변발이라는 머리가 있어요. 원나라의 고유한 복색인데 그런 복색과 옷차림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변발의 호복이 유행을 했고, 그 다음에 몽골식 이름이라든가 몽골식 풍습이라든가 몽골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행을 했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28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은 몽골풍이라고 해서 음식도 나와 있어요. 음식이라든가 뭐 복색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고려 양도 유행했다. 우리나라 풍습이 고려의 풍습이 몽골에서 유행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왕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충자 돌림 왕들이죠. 충자 돌림 왕들. 그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미리 얘기하지만 충자 돌림 왕들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은 충선. 충선이 시험에는 가장 잘 나와요. 그래서 충선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충렬. 네, 충선 그리고 충렬. 이런 왕들이 좀 잘 나오는 편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개혁 기구가 중요해요. 이런 왕들은 개혁 기구를 또 하나씩 만든다. 그래서 개혁 기구랑 왕이랑 연결하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편. 자, 그러면 건문세족부터 볼까요? 자, 원간섭기 때 원나라 편에 서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친일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친원 세력. 그게 바로 건문세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간섭기에는 이런 건문세족들이 등장하는데, 대토지를, 농장이라는 건 이제 대토지를 소유한다라는 뜻이죠.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양민들을 억압하면서 수탈을 하면서 이런 세력들이 바로 건문세족이고, 요 건문세족들이 등장을 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몽골어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몽골에 친척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득세를 하는 시대였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는 충렬왕 가볼게요. 얘가 순서가 엉망이군요. 자, 봅시다. 개혁정치 보시면, 자, 영토 회복이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뭘 되찾아왔다고 했냐면 탐라총관부와 동령부를 되찾아왔다고 했어요. 그거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개혁안이 이 시기에 제시되기도 하죠. 홍자번의 판민 18사. 자, 그런데 여러분 교재 보시면 아무데도 판민 18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홍자번이라는 인물 자체도 건문세족이기 때문에 지켜지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개혁하자고 했는데 그 대상이 나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별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알면 돼요. 홍자번의 판민 18사라는 개혁안이 있었어. 어느 왕이지? 충렬왕이군.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시기에는 성리학이 전래되기도 하고 우리 문화파트 가서 할 거고,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이라는 관청이 만들어지는데, 교수도감이잖아요. 교수, 교육과 관련된 관청이고, 그 다음에 서막전이라고 해서 이거는 장학재단이에요. 장학금 주는 장학재단.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죠. 이런 건 이제 문화파트 가서 유학과 관련된 거니까 다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삼국유사나 제왕기도 다 요 시대에 만들어져서 이 충렬왕 때 문화적인 발전이 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렬왕은 이제 문화파트에서 좀 우리가 자세히 다룰 거고, 자, 그 다음에 개혁했던 사람 중에 중요한 건 충선왕이라고 했죠. 그래서 충선왕 봅시다. 일단 개혁기구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개혁기구는 사림원을 설치했고, 자, 그 다음에 정방을 폐지했다. 그 정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방. 이 정방은 언제 만들어진 정방이냐면 최우가 만들었던 정방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방이 여전히 있다는 건 아직까지도 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왕이 완전히 인사권을 갖지는 못했죠. 정방이라는 게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관청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은 정방을 폐지했다고 나와 있지만 정방 폐지를 정확히 표현하면 시도한 거예요. 이때도 완전히 폐지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심양왕에 즉위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심양왕에 즉위한 사람이 바로 충선왕이고, 자, 그 다음에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기도 해요. 소금의 전매는 뭐냐면 전체를 다 나라에서 사서 나라에서 판매하는 거. 왜 지금도 담배 같은 거 전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매를 하게 되면 국가의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 국가의 재정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가견법 의엄창. 그래서 여기다 써볼게요.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하기도 해요. 소금의 전매제를 실시한 법이 가견법, 설치한 관청은 의엄창. 그래서 소금의 전매제. 여기도 여기도 염이잖아요. 염은 소금이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이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나중에 원나라에서 지낸 시간이 이 사람은 되게 많은데 실제로 나중에 두 번째 왕이 됐을 때, 이 두 번째 왕이 됐을 때도 원나라에서 돌아오지 않고 원나라에서 편지를 보내서 정치를 하게 돼요. 그게 1, 2년이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고려에 안 와. 나는 원나라가 좋아. 근데 나는 왕이긴 해. 그러니까 정치는 해야 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아예 이제 원나라에 살게 됐을 때 원나라에다가 원의 연경이 수도예요. 지금의 북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만권당이라는 걸 설치하죠. 자, 책이 10,000권 있어. 뭐겠어요? 도서관이야. 근데 도서관만 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도서관 및 학문연구소가 만권당. 책이 10,000권 있으면 도서관이지 뭐. 자, 그래서 이 만권당을 통해서 우리나라 학자들과 원나라 학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문연구소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만권당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충렬왕은 제국대장 공주랑 결혼했어요. 제국대장 공주는 원나라 공주겠죠. 제국대장 공주랑 결혼했고, 충선왕은 개국대장 공주랑 결혼했어요. 자, 그런데 요 충선왕 같은 경우는 와이프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려의 왕비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나라 여자만 이제 왕비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이게 이제 정비고 그 밑에 또 후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려 여자랑 사이가 좋았어. 그러니까 이 개국대장 공주가 와이프가 질투를 해서 결국에는 그 고려 여자인 왕비 고려의 후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조비무고 사건이라는 사건이고, 이 조비무고 사건으로 결국에는 중간에 한번 왕에서 쫓겨났다가 나중에 충렬왕이 죽고 나서야 다시 왕이 된. 아까 우리 중조라고 했죠. 그래서 충렬, 충선은 서로 중조, 2번씩 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됐던 게 앞에서 조비무고 사건. 조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모함을 해서 원나라에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굉장히 간단하게만 써놨어요. 자, 충수광은 찰리변이 도감, 이런 건 이제 관청 이름이에요. 관청. 그래서 아까 어떤 왕과 관청만 잘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관청. 그 다음에 충해왕은 판민졸의 추변도감. 이름이 좀 길죠. 판민졸의 추변도감. 충모광은 정치도감. 자, 그런데 충모광에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시험에는 충모광이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정치도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충선왕은 아까 사리번이었죠. 충모광은 정치도감이죠. 그래서 요 2가지는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에는 충선왕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충선왕을 체크해 두자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충수광, 충해왕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28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고려의 도감이라고 해서 고려 시대는 도감이 되게 많지 않아요? 도감, 뭐 교정도감, 교장도감, 뭐 주전도감. 도감이 임시관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감이 엄청 많아서 실제로 시험 문제 중에 도감을 쫙 나열하고 다음 도감을 순서대로 해라.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도감도 한번 눈으로 한번 쓱 봐두세요. 이런 게 있구나. 쓱 한번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이제 공민왕. 자, 우리 공민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공민왕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뭐가 없어? 충이 없어. 그쵸? 충이 없잖아요. 충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원으로부터 좀 벗어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공민왕이 너무 정치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상황이 원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였어요. 원나라 망하고 이제 그 다음 들어선 나라 명나라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그 사이에 좀 잘한 거야. 말하자면 그 좀 처신을 잘하고 개혁을 하고, 자, 그래서 충자를 떼버릴 수가 있었죠. 그게 바로 공민왕인데, 자, 우리가 고려 초반기의 왕들 중에서 시험에 3명이 엄청 잘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누구누구였었냐면은 누구였죠? 태조, 고려 태조, 그 다음에 초반기의 왕 중에 광종, 그 다음에 초반기의 왕 중에 성종. 그래서 이 3명이 초반기의 왕들 중에서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리고 뭐 아까 충자 중에서는 충선왕이 잘 나온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이 앞에 3명이랑 1명이 더 있어. 그래서 고려 왕 중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 왕의 업적을 자주 물어보는, 잘 물어보는 그 왕 중에 고려 말에 나오는 왕이 공민왕이에요. 결론은 뭐야? 시험에 엄청 잘 나온다 라고 하는 거죠. 고려 왕들의 업적을 잘 물어보는데, 그 중에서 고려 초반기의 왕은 요렇게 3명, 후기의 왕은 공민왕.
그래서 공민왕의 업적은 꼭 알아둬야 된다. 너무 중요하다. 이 시간에 배운 거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건 공민왕.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건 공민왕이에요. 요 지금 첫 번째 시간에. 자, 그러면 공민왕 때 이런 개혁이 가능한 건 아까 말했죠. 원명 교체기였기 때문에 그래.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넘어가는 시기, 즉 원나라가 망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 공민왕이 이 시기에서 해야 되는 정책은 두 개. 하나는 원으로부터 더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는 거. 두 번째는 이 권무세족들이 막 왕권까지도 넘보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 그래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반원 자주 정책, 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 하나는 왕권 강화 정책. 왕권 강화 정책이라는 건 권문세족을 좀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반원 자주 정책 봅시다. 자, 첫 번째, 몽골풍을 없애게 돼요. 어느 날 어떤 신하가 와서, 이현종이라는 신하가 와서 그 신하가 공민왕한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왕이 하고 있는 그 변발의 호복 기억나죠? 그 변발의 호복은 우리나라 복색이 아니니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충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공민왕이 기뻐하면서 당장 이 변발과 호복을 풀어버렸다,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골풍을 폐지한 것도 일단 원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책이고, 자, 두 번째, 아까 가장 악랄한 기구가 이문소라고 했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 자, 그 다음에 친원파를 숙청했는데 아까 자기 누이 동생이 원나라 서열 2위 황제 부인까지 서열 2위의 그 황비까지 올라서 권력이 대단했다. 자, 그게 누구냐면 기철이에요. 그래서 기철을 숙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관제가 한 단계 낮아졌었죠? 그거를 다시 복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성육부 체제로 다시 복구했어. 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이성육부 체제로 다시 복구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했다. 자, 원나라가 뺏어갔는데 안 돌려줬던 땅이 쌍성총관부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284페이지 왼쪽에 지도에 핑크핑크. 네, 거기 핑크핑크가 바로 쌍성총관부가 화주라는 지역이거든요. 요 함경도,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영토를 넓히게 된 거예요. 자, 화주의 쌍성총관부를 탈환. 자, 그 다음에 요동지역을 공략. 요동지역은 이제 친원 세력들이 많이 살고 있고 하니까 그 지역을 잠깐, 공략이라는 게 점령을 했었는데 그 지역에 이제 명이 들어서면서 그 명에게 또 땅을 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점령했었어?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략이라는 표현이. 자, 예를 들면 친원파 숙청이나 관제복구나 쌍성총관부나 이런 것들을 거의 며칠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싹 몰아붙여버린 거예요. 개혁을 그런 식으로. 그래야 개혁이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개혁을 몰아붙였던 시기가 바로 이제 그 왕이 공민왕이고. 자, 그러면 이런 반원자주 정책. 자, 시험에는 반원자주 정책과 왕권 강화 정책을 따로따로 물어보기도 하니까 알아두시고, 이게 더 중요하죠. 반원자주 정책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정책들, 임팩트가 있는 정책들이 있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봤던 지도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영토를 확보한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봐두시면 되겠고, 자, 왕권 강화 정책 가봅시다. 첫 번째, 정방 폐지. 자, 인사행정을 담당했던 최우가 만들었던 정방이 아직도 있었구나. 앞에서 우리가 정방을 폐지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근데도 아직 안 없어진 거야. 그래서 또 정방을 폐지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흥왕사해변을 진압을 하게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홍건적이라고 하는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 있었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자, 이 중국의 농민 반란군이 우리나라에 노략질을 하러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번 쳐들어오는데, 2번 다 공민왕 때 쳐들어와요. 그래서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있었는데, 이 홍건적의 2차 침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개경이 함락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도를 뺏긴 거죠. 자, 수도를 뺏겼어. 그럼 왕은 어떻게 해야 돼? 도망을 가야지. 피난을 가야지. 피난을 갔어요. 자, 왕이 뭐 이따 죽을 순 없잖아. 피난을 가야지.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어디로 갔냐면 공민왕이 피난을 복주로 갔어요. 복주는 지금의 안동이에요. 그래서 복주로 피난을 갔어. 자, 그리고 피난을 갔다가 돌아와 봤더니 개경이 난리가 난 거야. 막 다 불타고 그랬어. 그래서 궁궐로 들어갈 수도 없어. 다 불타버려가지고. 그래서
요 궁궐로 못 들어가고 흥왕사라고 하는 절에 잠깐 머물게 돼요. 흥왕사라는 절은 좀 이렇게 왕실에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는 큰 절이기 때문에 왕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흥왕사에서 잠깐 머물게 되는데 요 흥왕사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 이 반란을 주도한 사람은 김용이라는 사람인데 왕의 측근이었어요. 공민왕의. 그런데 김용이 생각할 때 공민왕이 정세훈이라고 하는 다른 장군들만 너무 예뻐하고 나를 좀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질투나서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왕을 죽여버리려고 시도했던 사건이 흥왕사의 변이고 이 흥왕사의 변을 진압하면서 공민왕이 마음을 먹어. 아, 개혁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래서 개혁을 좀 본격화했던 시기가 흥왕사의 변이라는 시기고 자, 그러면서 개혁을 본격화하는데 자,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게 되죠. 자, 전민변정도감이란 뭐냐면 왜 우리 전에 우리 광종 때 노비한건법 기억나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 풀어주고 그리고 귀족이 뺏어갔던 그러니까 건문세족이죠. 이때는 건문세족이 뺏어갔던 토지를 다시 되돌려주고 이런 식의 개혁 정치를 하게 되는 게 전민변정도감인데 이 전민변정도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민왕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전에도 만들었고 또 나중에도 생기고 하는데 이때 공민왕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전혀 건문세족과 상관없는 인물을 데려다가 개혁을 시키게 돼요. 그게 누구냐? 신도. 신도는 승려예요. 승려. 그래서 건문세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개혁을 맡기게 되고 신돈이 개혁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 신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평가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신돈이 막 개혁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런 요망한 승려 같으니라고 약간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왜 그런 평가가 나오냐면 공민왕이 원나라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원나라 공주가 노국대장 공주와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노국대장 공주와 공민왕은 서로 부부로서 뭐 사이가 좋았던 건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정치적 파트너로서 공민왕을 많이 도와준 그런 인물이에요. 원래 원나라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오면 왕보다 위에 군림을 하거든요. 왕을 좀 무시하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왕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다가 난산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은 거죠. 아이를 낳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공민왕이 그때부터 이제 이 여자를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돈이 너무 왕비를 그리워하고 너무 못 잊고 막 하니까 초상화를 그려놓고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여자를 하나 바치게 돼요. 여자를 하나 바치게 되는데 그게 반야라고 하는 여자고 요 반야라고 하는 여자와의 공민왕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게 공민왕 다음 왕이 우왕이거든요. 우왕이라는 아들인데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창왕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조선이 세워질 때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때 이런 우왕과 창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짜다. 그래서 명분으로 내세운 게 폐가, 입진이라는 걸 제시하게 돼요. 폐가, 가짜를 폐하고 진짜를 세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왕이 있었어요. 우왕의 아들인 창왕이 왕위에 있었는데 없애죠. 그리고 이제 우왕마저도 이제 강등을 시키는데 왜 그러냐면 이 우왕과 창왕은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왕씨가 아니고 신씨다. 그러니까 아까 여자를 하나 바쳤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야라고 하는 여자가 신돈의 여자였던 거다. 애첩이었던 거다. 근데 그 여자를 공민왕한테 바치면서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사실은 공민왕의 아이가 아니라 신돈의 아이였다. 그러면서 다 이거 가짜다. 그러면서 새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공양왕이라는 왕을 세웠다가 이 공양왕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형식을 띄어서 조선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폐가입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폐가입진이 결국에는 이 신돈에서부터 비롯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신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거예요. 이런 요망한 승려 같으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개혁 세력이다. 개혁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뭐 우리는 뭐 이 사람의 딱 이런 개혁만 놓고 보면 이제 개혁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너무 공문세족의 반발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쫓겨나게 돼요. 말하자면 이제 제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과 과거제도가 정비가 되는데 자, 이때는 이제 경학,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 중심으로
유교 그 성균관이나 또는 과거제도가 개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왕권 강화 정책, 여기서는 정방 폐지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 요게 가장 많이 나오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해서 개혁을 했었다. 요게 어느 왕이냐? 요게 가장 시험에는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결론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개혁은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왜? 자, 왜냐면 아무리 원나라가 망해가고 있다고 해도 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이 아직까지는 압력. 그 다음에 건문세족이 엄청 반발. 자, 거기에다가 신진사대부라고 해서 공민왕의 개혁을 도와줄, 뒷받침해줄 세력들을 공민왕이 키웠었는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의 세력이 미비하다, 미흡하다. 자, 거기에다가 왜구와 홍건적이 막 외적이 쳐들어오지. 자, 그리고 결국에는 공민왕이 살해돼요. 공민왕이 개혁을 주도하다가 살해됐으니까 당연히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원인들 때문에 결국에는 개혁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제 개혁이 실패라는 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는 요 건문세제, 이 반환 자주정책이나 왕권 강화 정책의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에는 잘 나오기 때문에 공민왕은 너무 중요하고, 자, 그리고 공민왕에서 같이 봐둘 것이 사료예요. 왜냐면 사료를 제시하고 여기서 나온 이 왕이 누구야? 업적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공민왕과 관련된 사료들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3개나 나오네. 그래서 이 공민왕과 관련된 사료들도 연결하면서 아, 이게 공민왕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멸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공민왕이 차지한 쌍성총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멸망으로 갑시다.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14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2개의 세력이, 하나는 홍건적, 하나는 왜구. 자, 홍건적은 누구냐면 한족 농민 반란군이에요. 말하자면 원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이제 한족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우리나라까지 노략질을 하러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홍건적이 쳐들어왔는데 앞에서 우리가 1차, 2차 전부 다 공민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차 침입도 공민왕, 2차 침입도 공민왕. 자, 여기 보시면 2차 침입 때는 개경이 함락돼서 공민왕이 복주, 안동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홍건적 쳐들어와서 피난 간 왕이 누구라고요? 공민왕. 네, 홍건적 쳐들어와서 피난 간 왕은 공민왕이구나. 자, 그리고 공민왕이 돌아와서 흥왕사에 있을 때 죽을 뻔. 그쵸? 그게 바로 흥왕사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 보시면 정세훈, 최영 이 사람들은 장군들이어서 이 사람들이 격퇴했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홍건적은 둘 다 공민왕 때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왜구 한번 볼까요? 왜구. 왜구는 누구? 왜구는 또 일본 해적. 네, 일본 해적. 여기는 중국 농민 세력. 여기는 일본 해적인데 스시마 섬을 비롯한 이제 일본의 남단에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스시마 섬이 대마도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섬들을 근거로 한 해적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고 하니까 쳐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아서, 고려를 타깃으로 삼아서 많이 쳐들어오게 되고, 자, 13세기 초부터 침략하기 시작해서, 고려 후기부터 침략하기 시작해서 14세기 중엽에는 침략이 본격화됐다는 얘기인데, 침략이 본격화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 왜 우리 침략을 했다 그러면 뭐 한 몇 년에 한 번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1년에 여러 번, 한 달에 여러 번.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우왕의 재위 기간 동안 뭐 몇백 번 쳐들어오게 돼요. 400번 이상 쳐들어온다고 했던가? 그 정도로 쳐들어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오고, 특히 우왕 때 좀 많이 쳐들어오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교 사절단을 보냈어요. 야, 일본 너네 단속 좀 해라. 우리 못 살겠다. 단속 좀 해라. 근데 일본 정부가 스시마 섬에 있는 해적들을 통제를 못해요. 왜냐면 일본 정부는 힘이 약하고 해적들은 막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한테 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무찌르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을 격퇴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처음에는 조은선이 뭐냐면 세금 걷어서 운반하는 배를 털어갔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해안가, 경상도 해안가로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는 전라도 지역까지, 심지어는 개경 근처까지 쳐들어왔으니까
난리가 났다는 얘기지. 그래서 굉장한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무찔러야지. 그게 바로 여러분 책의 287페이지에 무찔러. 이게 바로 자, 왜구와 싸운 거고, 특히 최무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약 만드는 법을 중국으로부터 배우고 알아내고, 이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중국이 100% 우리나라에 전수를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화약을 갖게 되면 자기네 나라한테도 위험할 거니까. 그래서 안 알려줬는데 이제 그 하나의 퍼즐을 찾아서 연구해서 맞춘 사람이 최무선. 그래서 결국엔 최무선이 화약을 만드는 법을 알아내게 된 거고, 화약을 만들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쉽게 말하면 폭탄 만드는 거 가능하잖아요. 화포 만드는 거 가능하잖아요. 화포를 또 배에다 장착할 수 있죠. 우리 또 배 잘 만드니까. 그래서 요런 이제 화포, 거기에다가 화포를 실은 배, 이런 것들로 발전하게 되면서 왜구를 무찌를 수가 있었고요. 자, 보시면 최영의 홍산대첩, 그 다음에 이성계의 황산대첩. 황산은 남원이에요, 남원. 그러니까 남원에서 싸웠다는 건 내륙까지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포대첩에서 최무선까지. 자, 최무선이 화포를 장착한 배를 가지고 왜구를 무찌른 전쟁이 진포대첩. 그리고 이 화포와 관련된 관청을 또 설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화통노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왜구와 홍건적을 무찔렀고, 자, 그럼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면서 성장한 앞에서 뭐 최영이라든가 이성계라든가 정세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새로 등장한 군인들이잖아요. 신흥무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구와 홍건적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신흥무인이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신흥무인이 조선을 세우게 되는, 이성계니까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구와 홍건적의 격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 지도는 뭐 여러분 책에 나오는 지도니까 한번 살짝, 여기 지도가 없어? 어디 있을 거야. 있지. 287페이지에 지도가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멸망 마지막 봅시다.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이 고려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할 거고요. 여기서는 왕별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왕별로 시험에 물어보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 여기서는 왕별로 정리하고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은 고려의 멸망부터 다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순서대로. 자, 봅시다. 우왕. 우왕은 공민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자, 보시면 권문세족들이 횡포를 부리게 되고 이 중에서 나쁜 권문세족 중에 한 명. 그게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인임이라는 사람은 이 우왕을 왕위로 올리면서 자기가 우왕 뒤에 딱 버티면서 우왕을 조종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왕이 열심히 정치를 하게 돌봐주지 않았어요. 우왕은 그냥 맨날 여자들 끼고 놀아. 그렇게 일부러 이제 주색에 빠지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만들면서 정치를 자기 마음대로 농단했던, 왜 국정농단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런 인물이 바로 이인임이라는 인물이었고, 결국에는 이인임을 제거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인임을 최영과 이성계의 세력이 연합을 해서 우왕과 함께 없애게 되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이 최영이 우왕의 장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인임이라고 하는 나쁜 권문세족을 없애면서 이제 최영과 이성계가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마침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명나라가, 자, 이제 원나라 망하고 명나라가 들어섰어요. 명나라가 천령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 땅을 내놔라. 여기서 말하는 천령이라는 관청을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냐? 앞에서 우리가 공민왕 때 뺏어온 땅 있죠. 그러니까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거 원나라 거지. 그럼 우리 거지. 왜 너네가 도로 뺏어갔어? 내 거지. 내놔라. 그러면서 여기다가 천령이라는 관청을 설치할 테니까 그 땅, 아까 공민왕이 뺏어갔던 땅을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그거 원래 우리 건데. 그러면서 너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쳐들어갈 거야? 요동정벌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 요동정벌 추진에 대해서 최영은 찬성이죠. 이성계는 반대를 하게 되죠. 자, 이 이성계가 사불가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반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성계는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289페이지에 사불가론 나오죠. 자, 이런 걸 제시하면서 요동정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최영이 야, 네가 갔다 와. 그래서 이성계를 보내요. 요동정벌을 하러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성계가 가죠. 자,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군대를 끌고 길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압록강 근처까지 갔어요. 자, 압록강 이제 건너면 중국이야. 이제 거기서부터는 전쟁 시작이야.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비가 또 되게 많이 오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지금 비 좀 그치는 거를 보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전쟁은 이기기도 어려울 뿐더러 내가 가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같이 갔던 장군이 있었어요. 조민수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을 했어. 회유를 한 거지. 야, 나랑 같이 할래? 그래서 이 사람을 회유를 해서 결국에는 이 압록강 근처의 위화도라고 하는 섬에서 다시 군대를 되돌려서 돌아와 버리게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돌아왔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이제 싸우러 가기 싫어가지고 돌아왔나 보다. 그게 아니고 왕이 싸우러 가라고 군대를 줬잖아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군대를 되돌려서 궁궐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는 쿠데타. 말하자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거고 이때 쿠데타를 통해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게 되는데 반대파가 누구야? 나 보낸 사람 누구였어 아까? 최영, 최영이죠, 최영. 그래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도 이제 결국에는 쫓겨나죠. 창왕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성계 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뭐냐? 그 군대 되돌려온 사건이죠. 위화도 회군이 이성계 세력이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화도 회군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됐고 이 이성계는 신흥무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과 결탁한 세력, 그게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창왕 때 쓰시마 섬을 정벌하면서도 왜구를 한번 토벌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했죠. 패가입진. 넌 가짜야. 이런 거잖아요. 너는 신돈의 자식이야. 그래서 패가입진을 제시하면서 창왕을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공양왕이라고 하는 왕의 친척 중에 한 명 왕씨를 또 데려다 놔. 그리고 이 사람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는 형식을 띄어서 결국에는 조선을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공양왕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과전법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토지제도가 굉장히 문란하고 토지의 수조권이라고 해요. 그 수조권의 대부분은 다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토지를 뺏어서 신진사대부, 내 편이죠, 내 편. 내 밑에 있는 애들한테 새로 토지를 나눠주게 되는 그런 제도를 과전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지제도까지도 정비를 하면서 이제 조선을 세울 준비를 한 거죠. 자, 그리고 결국 공양왕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물려받는 형식을 띄어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과전법 실시에 반대했던 온건파를 죽이게 되죠. 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 정몽주를 제거하죠. 그래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결국에는 정권을 차지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고려가 망하게 되는 시기가 1392년.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했던 나라가 바로 고려라고 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고려의 멸망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이번 시간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공민왕. 그쵸. 공민왕이 제일 중요하니까 공민왕에 대한 업적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려 멸망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이제 우리는 경제. 이제 고려의 경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